안녕하십니까, 진중권입니다. 힘과 정의를 모두 갖춘 승리하는 정당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우리 정의당에서 펀드를 모집합니다. 이름하여 정의당 20펀드. 정의당 20펀드는요, 내년 총선에서 정의당이 국회의원 20석을 확보해서 원내 교섭단체가 되는 데 쓰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국회에서 정의당의 결정 권한이 달라집니다. 정의당이 교섭단체가 되면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 크고 강력하게 대변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매력적인 정당, 정의당은 선명한 민생진보, 대중적 진보정당의 시대를 힘차게 열겠습니다. 펀드 원금은 소정의 이자와 함께 내년 4월 30일에 돌려드립니다. 정의당의 원내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 20펀드에 여러분의 힘을 실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노유진의 100분 토크. OECD 국가 비교 통계 중에서 대한민국이 압도적 1위를 차지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예, 자살률입니다. 부끄러운 일인데요. 그 두 분께서는 지금 자살률이 몇 년째 1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한 15년 됐을걸요, 제가 알기로. 15년까지는 아니고 얼마? 한 10년쯤 됐을걸요. 예, 야, 이게 몇 번 하다 보면 이게 뭐죠? 그 평균치를 내면은 네. 근사해진다 그러더니 맞는 것 같네요. 사실은 정확하게 11년째입니다. 아, 11년밖에 안 됐어요? 예, 자살률이 이렇게 높은 이유 뭐 다들 짐작하시겠죠. 다른 나라랑 좀 달라요.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면 좀 실존적 이유가 많잖아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도 경제적 어려움을 살기 힘든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러니까 그거 생계형 자살이잖아요. 청소년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데요. 그거는 경쟁에 따른 압박이잖아요. 노인 자살률 조사에서 그렇네. 그치, 같은 얘기예요, 그게. 아니, 자살하는 노인의 70% 이상은 경제적 이유를 그렇죠. 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외로움. 그렇다 노인들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뭐 신병 비관, 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은 좀 창피한 일이죠. 뭐 이 정도면은. 그리고 노인 자살 높은 것은 갑자기 높아졌잖아요. 예. 높아진 것은 IMF 이후로 이 복지는 늘지 않는데 노인을 봉양하는 세대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면서 그렇죠. 예, 더욱더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게 수치라는 게 그렇죠. 이게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기는 수치라는 게 딱 보면 이게 결과를 낳는 걸 보면은 참 무서운 결과들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숫자 하나하나가 굉장히 인간적인 사연들을 그렇죠. 담고 있는 숫자죠. 근데 숫자로 딱 되면 그 모든 사연들이 다 추상되고 증발돼 버리잖아요. 서류상의 숫자인데 그 아주 조그만 수치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가 이걸 생각하면 좀 끔찍하다는 느낌도 듭니다. 이제요. 1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자살 원인 1위가 경제적 어려움이에요. 뭐 10대들은 뭐 아직 뭐 경제를 담당할 나이는 아니고 뭐 아마도 학업에 따른 압박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제 빚에 허덕이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오늘도 대한민국은 돈 빌려주겠다는 유혹이 넘치고 있습니다. 종편 보면요, 정말 광고가 어마어마해요. 있잖아요, 노래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서민의 노래가 있거든요. 산와 머니 걱정 마세요. 이런데 이게 문제는 뭐야, 이게 걱정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지금 간접 광고하는 겁니까? 아니 나는 외운다니까. 통화 중에 송금되는 300만 원 뭐 이런 거 다 통화 중에 확인되는 3천만 원까지. 아니 얼마나 많은 광고를 하게 되면 입에 붙었겠어요. 그러니까 노래뿐 아니라 뭐 지금 보세요. 저 구체적인 광고 내용까지도 입에 붙어버렸거든요. 웰컴, 오케이, 뭐 이런 거. 이래도 되는가? 딱 보면은 무슨 천당에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돈이 필요하잖아. 전화 한 통만 하면 그냥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져. 광고를 또 그렇게 만들잖아요. 막 쏜대 쏴 하면서. 예. 진짜. 할 때 뭐 쓸 때는 좋지만 이제 그 뒤 끝이라는 게 상당히 무섭다는 거, 이런 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100분 토크에서는 우리가 멀리 있는 돈이죠. 위안화 얘기 그리고 달러 얘기 좀 나눴는데 남 얘기에서 남 얘기. 얘기했어요. 오늘은 이제 원화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돈 얘기네요. 돈 되는 방송입니다. 돈 되는 방송은 아니고 뭐랄까 돈 안 되지 않는 방송 이렇게. 오늘은 되나? 비단지는 방송 되겠습니다. 비단지는 방송입니다. 빚 갚는 방송. 그래서 우리가 가장 가까운 돈, 그 중에서도 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조광래입니다. 내 차를 어떻게 팔아야 할지, 또 좋은 중고차를 어떻게 사야 할지 막막하시죠? 중고차는 믿을 수 있는 딜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여기 조광래 중고차가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약속합니다. 대표번호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고맙습니다. 얼마 전에 빚 권하는 사회 빚 못 갚을 권리라는 책을 낸 분이죠. 갚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건 약탈과 다름없다. 우리에겐 빚을 갚지 못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에듀머니 대표시죠. 재윤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엄청 화나다 우리 스튜디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네. 예, 에듀머니가 어떤 그 단체인가요? 에듀머니는 사회적 기업이고요. 그 저소득층 분들을 대상으로 경제 교육을 주로 진행을 해왔고, 네, 중산층 대상으로는 이제 비단지고 이제 좀 합리적으로 그 재무 관리를 하는 방법을 상담해주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저는 이거 딱 듣고 이것도 대부업체인가? 네, 돈에 머리가 대한 붙었잖아요. 돈에 대한 교육이죠. 에듀머니예요. 네. 그리고 재윤경 대표님은 그런 일을 하시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학부에서는 심리학 전공하신 걸로 아는데 네네네네. 오늘 어쩌다가 이렇게 심리학 전공하신 분이 돈 문제로 빠지셨어요? 그 경제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오히려 그 서민들의 그 돈을 관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요. 경제학을 한 사람은 자기 돈 관리도 네. 못해요. 그 보통 이제 돈과 관련돼서는 요즘에 이제 행동 경제학이 좀 많이 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사람들의 그 마음, 불안, 그 다음에 기대, 그 헛된 기대, 뭐 이런 것들이 돈과 관련된 문제하고 아주 직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심리학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건 또 절대 아니고요. 네.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네요. 예, 주빌리 은행이라는 걸 하고 계세요. 네네네. 이거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 저희가 저소득층께 교육을 하다가 가장 크게 느낀 벽이 빚입니다. 그러니까 빚을 지고 있는데 저희가 놀랬던 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150만 원입니다. 이분이 예를 들면 4인 가족의 가장이에요. 이분한테 사실 카드사가 한 5천만 원을 빌려준단 말이에요. 저는 처음에 가장 놀랬던 게 어떻게 소득이 150만 원인데 카드론이나 이런 저축은행에서 5천만 원까지 빌려줄 수가 있을까. 이게 참 놀라웠고요. 당연히 생활비가 부족하고 뭐 카드사에서 계속 끊임없이 고객님 외치면서 돈 빌렸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분은 생활비 부족할 때마다 카드를 썼고 카드를 돌려막기를 했고 나중에 다른 빚으로 빚을 갚았는데 더 이상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사실은 예 우리가 아무리 상담을 통해서 방법을 찾아주려고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재기의 기회가 없고 방법은 도망가는 것뿐입니다. 제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돈을 쉽게 빌려주는 채권자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어쨌든 아무리 빚을 갚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람이 노동시장으로 전혀 복귀가 못 되고 그리고 나서 삶을 포기해야 되느냐. 실제로 자살 아까 말씀하셨는데 자살 사유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게 빚 독촉입니다. 그렇겠죠. 네네. 네. 그래서 저희가 만나본 많은 채무자들도 하루에 아주 지독한 채권 추심을 뭐 전화로 3통 이상, 빚이 10개면 30통 이상 추심을 당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다 합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또 끔찍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됐는데요. 어느 날 채권 시장을 들여다봤더니 200만 원을 15년 전에 이혼한 전 남편이 빌렸는데 이분한테 그 15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대부업체에서 추심이 들어왔습니다. 돈은 이제 캐피탈에서 빌렸는데 그리고 그게 차량 담보 대출이었고 차는 다 가져갔답니다. 그러면 이제 담보물이 이제 그 회수가 됐으니까 빚도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했는데 남은 잔존 채무 200만 원을 15년 만에 추심하는데 대부업체에서 한다. 저희가 이 과정을 다시 추적을 해봤더니 물론 뭐 전 참여정부 당시에도 이렇게 빚이 땡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은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제 개인 파산 제도가 좀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빚이 땡처리 되더라도 채권단하고 충분히 채무자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 안 그럼 나 그냥 파산하겠다. 이럴 수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 과정을 전체를 들여다보니까 빚은 끊임없이 땡처리되고 파산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문턱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파산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땡처리된 빚을 회수하는 NPL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 시장이 너무 급성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추적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이 채권은 200만 원이지만 1,600만 원을 청구하고 있고 사실은 거래 가격은 2,000원이 채 되지 않더라는 거죠. 2,000원짜리 네. 사가지고 지금 그 네, 팔아치는 네, 네. 겁니까? 1,600만 원을. 그래서 이분은 15년 만에 사회생활 복귀하려고 통장을 만들었는데 통장부터 압류하는 거예요. 세상에 15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추적해서 통장도 압류한다. 이거 뭐 추노보다 더. 이 금융기관에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그 불량 채권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걸 못 받는 채권으로 분류해가지고 이제 사실 태워버리잖아요. 근데 이걸 장부상에는 이미 금융감독원한테 승인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대손 처리돼 버렸는데 네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5년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 채권인데 이걸 특수채권으로 묶어가지고 이걸 갖다가 MPA 시장 같은 데 넘겨가지고 거기서 안 받아도 되는 갚지 않아도 되는 상태의 이제 이 채무를 갖다가 갚도록 계속해서 추심해가지고 이제 결국에 막 300% 이상의 이자 내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받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자기 빚이 있는 줄 알고 갚아야 되는 건 줄 알고 또 불이익을 막 주니까 이제 안 갚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예, 5년만 지나면 안 갚아도 되는 거죠. 그래요? 난 그거 몰랐네. 근데 사실 그게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소멸시효가 이렇게 5년 지나면 그 완성이 되는데 이거를 다시 죽었던 채권도 살리는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소송을 한다든가 전자소송 같은 간단한 소송 방식을 통해서 한다든가 그리고 또 채무자가 갚겠다 변제 의사를 표시하도록 유도한다든가 그래서 오늘 10,000원 입금하면 빚 절반을 깎아주겠다. 이렇게 꼬셔서 꼬셔서 채무자가 10,000원을 입금하는 거죠. 그럼 변제 의사가 있다고 간주돼서 소멸시효 지난 채권이 살아납니다. 야, 무섭네. 예, 네.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 채권 추심 기관 그러니까 이제 이걸 싼값에 헐값에 금융기관의 채권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지독하게 이제 받아내려고 하는 그 추심 기관에서 마치 정부에서 보낸 공문서 있냐, 맞습니다. 막 빨간 글자를 막 네. 박아가지고 인쇄된 거 이런 거 막 붙이고 아니, 이제 노 대표님 받아보신 분처럼 말씀하시죠. 저는 받아보기도 했고 제가 이거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더 제기한 바가 있어서 좀 내용을 좀 아는데. 네. 제가 옛날 그 매일노동뉴스 노동자 언론 하면서 카드 돌려막기로 해가지고 신용카드 5개를 갖다가 불량 맞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 솔로몬 저축은행. 그걸로 이제 채권 추심 기관으로 넘어가가지고 제가 이제 빌린 돈의 80%를 갖고 제가 이제 처리를 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한 10%의 그 채권을 샀더라고. 저는 80%로 갚았던 일이 있습니다. 야, 그럼 그 사람들 그 차익을 먹는 거잖아요. 그걸 먹는 거죠. 무서운 사업이네요. 야, 진짜 거머리도 아니고 모기도 아니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채권 시장을 알고 나서 지금 이걸 어떻게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아무리 빚을 갚아야 되는 게 당연하지만 이렇게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이렇게 추노 시장 같잖아요. 또 채권을 끊임없이 살릴 수 있으니까 얼마 전에는 저희가 초등학생 아이를 파산 면책을 지원하는 걸 도왔거든요. 초등학생. 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년 지난 전 남편이 자기 명의로 일으킨 그 빚 때문에 통장 만들자마자 압류당했단 말이에요. 이 초등학생 아이들은 아버지가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빚을 거절할 수 있는 상속 포기 절차를 몰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서 빚이 상속돼 버린 겁니다. 이제 끊임없이 빚 추심이 들어오는데 초등학생한테? 예. 근데 정말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그 파산 면책 진술서에 나는 어려서 나에게 온 편지는 다 반가웠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 빚을 대신 갚으라는 편지였다. 이 글을 이렇게 읽는데 저희가 참 되게 마음이 먹먹했는데요. 추심 기간이 어디예요?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인간들은 진짜 사회적으로 그럼 명단을 공개를 해서라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하고 사실은 있고요. 문제의 발단은 어디에 있냐면 예를 들면 네. 국민은행 이런 큰 이제 이 은행들이 고픈 돈 자기들이 땡처리 한 거 그렇죠. 아니야. 자기들이 예를 들면 돈을 빌려줄 때는 자기들도 위험 부담을 안고 빌려주는 거고 그래서 이 높은 이자를 받는 건데 돈을 못 받게 되면은 자기들이 결손 처리하고 그거로 끝내야 돼요, 사실은. 맞습니다. 네. 끝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자기들이 받다 못 받으면 그걸 또 헐값에 땡처리 해가지고 이런 이제 뒷골목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넘겨가지고 거기서도 악착같이 받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이제 무리가 많이 이제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성인이 되면 반드시 그 직장 생활 시작하자마자 압류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이 죽지 않고 계속 대물림 되고 이러니까. 빚도 네. 좀비 강시가 있네. 그렇죠. 딱 좀비 채권입니다. 네. 실제로 보면은 지금
돈을 빌려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예. 그러니까 애초에 갚을 능력이 없거나 갚기 굉장히 힘든 이런 네.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과잉 대출이라 그러는데 무리하게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제 그 아주 악성 채무에 이제 시달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벌써 지금 한 132만 명 정도 되고요. 노 대표님도 한때 140만 명 중에 한 명이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겪어 본 분이 다르네요. 그래서 제가 그 대부업법 개정안을 갖다가 제가 대부업법 개정안 낸 게 지금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대부업체는 대부만 할 뿐이지 추심은 못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도 지금 내놨습니다. 그거 왜 국회에서 빨리 안 하지? 왜 안 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지금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때보다 아마 숫자가 더 많이 는 것 같은데요. 대법 이용자만 250만 명이고요. 그다음에 장기 연체 상태, 이래서 채권이 이렇게 회전될 가능성이 높은 부실한 채무자분들, 취약한 채무자분들이 지금 350만 네, 명이고요. 350만 네. 명인데 예. 그리고 또 아직 그렇게 연체는 안 넘어갔는데 이 금융회사 세 군데 이상에서 빚 돌려막기를 해서 곧 350만 명 대열에 낄 분들이 328만 명입니다. 아휴, 뭐 2배네 그냥. 그래서 지금 합하면 70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2배가 되잖아. 예,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3명당 1명이 빚 때문에. 아니 난 요새 이건 뭐냐 이거. 그 유현진 선수가 다치고부터 메이저리그 야구 중계를 생중계로 안 보고 타자들 것만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보잖아요. 우리 이제 강정호 선수가 어제도 뭐 오늘 새벽에도 안타 2개 치고 추신수 선수는 오늘 새벽에 홈런 1개 안타 2개 제가 확인하고 왔어요. 근데 그 동영상을 돌려보면 광고가 거의 태반이 다 네네. 그 무슨 저축은행 네. 300만 원, 3천만 원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제가 이거 옛날에 참여정부 때 그 바다 이야기 때문에 아주 우리가 낭패 겪었었는데 이거 바다 이야기보다 더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정도거든요. 대부분이 일본 자본이죠. 일본 자본. 예. 얼마 전에 그거는 이제 법을 통과했습니다. 근데 시행이 아직 안 됐나 봐요. 저희도 요구를 하는 게 그 케이블 시장의 70% 이상을 지금 CJ가 장악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CJ라는 대기업이 그렇게 꼭 그 지저분한 대출 광고를 통해 먹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법이 개정됐고 이제는 그 주간 시간대 청소년 시청 시간대는 그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법이 시행되기 하루 전날까지 광고를 방영할 계획인 것 같아요. CJ가. 인터넷도 막아요. 인터넷은 안 막잖아요. 인터넷은 안 막죠. 네. 예. 예. TV만. 네. 그 주빌리 은행에서 지금 하시는 일은 그럼 이게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시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예, 우리가 채권을 좀 확보해 보자. 그래서 땡처리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 추심하지 말고 뭐 우리가 한번 소각해 보자. 이게 2012년 미국에서 이미 그 아큐파이 월스트리트 팀이 이렇게 한 차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부시 정권 시절에 파산 제도가 엄격해지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이자 제한법이 풀리면서 이 과잉 대출 그다음에 이 추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요. 그게 금융위기까지 됐죠. 그리고 금융위기 터지고 나서 부시 정부가 또 조치를 취했던 게 그 은행들의 부실 채권을 이렇게 헐값에 그 채권의 2차 시장에 매각하도록 허용을 해준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아큐파이티 팀이 이제 그 채권을 기부금을 통해서 한 7억 원을 시민들의 기부금 받아서 150억 원 가량을 소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더 공공연하게 일상적으로 이렇게 채권이 팔리고 있으니 우리가 조금 더 쉽겠다 싶어가지고요.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88억 정도의 채권을 소각을 했고요. 채무자는 한 2,775명.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그 저희가 이제 사단법인 통해서 어렵게 좀 했는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범국민 운동으로 좀 키워보자. 그래서 조금 더 캠페인도 강화해보자라는 의미로 우리는 채권을 추심하는 그리고 약탈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그런 은행이 아니라 착한 은행, 빚을 없애주는 은행을 하겠다. 그래서 뭐 법을 어겨가면서 이게 은행법에 어긋나는 거죠. 은행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되는데. 잡아가라 이러고 하는 거예요. 과태료밖에 없다 그래서 좀 실망하고 있는데요. 이거 나중에 은행이라 그러면 뭐냐면 그 나무 열매 은행 있잖아요. 그거라고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은행을 만들게 됐고요. 근데 이거 서울시하고 뭐 한다고 내가 뉴스에서 처음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예, 서울시, 성남시, 그다음에 경기도는 검토 단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은행장님이 지금 유정일 교수님하고 이재명 시장님입니다. 은행장이. 네, 네. 그 KDI 네, 네, 계신 네. 분. 유정일 박사는 한동안 좀 안 보이더니 은행 차렸구나. 그래서 성남에서 그 얘기가 그 얘기구나. 예, 성남에서 좀 캠페인을 좀 많이 했고요. 그러면 성남시에서 돈을 좀 대면 성남 시민들한테 우선적으로 뭐 좀 해주나요? 그러면? 그러긴 어렵고요. 그러긴 어렵고. 시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고요. 시에서 캠페인만 지원하는 겁니다. 캠페인만 지원하는 네, 거예요. 네. 괜찮네. 아니 네. 자기들 성남 시민들을 위해서 혹은 서울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시재정도 들어갈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약간은 이게 조금 선거법에 위배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채권을 매입하는 거는. 맞아. 예. 왜냐하면은 그 유권자들이잖아. 그 네네네. 그래서 혜택을 약간 보는 매수 뭐 이렇게 그 해석을 하더라고요. 개뿔. 네. 사실 이걸 지금 정부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예, 정부에서도 하고 맞습니다. 있고 뭐 한국자산관리공사 캔코에서도 네네. 하고 있는 거고 여기 이제 은행이라는 명칭을 갖다가 법률적으로 쓰면 안 되는데 쓰고 있다고 하지만 은행연합회 회장이 이제 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이죠. 예, 이사장이죠. 거기서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서는 이렇게 이 감면율 자체가 굉장히 얼마 안 돼요. 네네. 감면율이 얼마 안 되고 이제 여기서는 많이 여기서는 거의 다 깎아주고 네. 뭐 빌린 돈의 한 7, 8%만 내라고 지금 네, 하는 거죠. 네, 주빌리은행에서는. 네. 그런데 거기서는 70% 내라 뭐 이런 데도 있어요. 그럼 왜 사업을 해? 그 사람들 얘기는 그렇게 해야 그다음에 이제 이게 계속해서 적자 없이 이제 굴러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거기서 그러다 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 중도 이탈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이 적용 대상이 됐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자기가 그나마 감당해야 될 걸 감당하기가 벅차니까 이제 프로그램에서 이제 이탈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이제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이제 여기 지금 민간 차원에서 지금 나서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정부가 지금 그 국민행복기금을 만들 때 공약하고 달리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행복기금이 캠코가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긴 하지만 예, 법인의 성격은 주식회사고요. 주주가 은행들이에요. 그리고 이사장이 은행연합회 회장이고 그리고 이게 수익이 발생하도록 일몰 사업으로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에 배드뱅크 만들었잖아요. 네. 예, 캠코에서 그래서 이 사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할 때는 참여정부 당시에는 은행들한테 니네가 공적 자금 받았으니 돈 좀 내놔라 그래서 기금을 모금하고 기금을 토대로 이렇게 수익이 좀 어느 정도 발생하면 그걸 다시 채무자들 신용회복 프로그램에 이렇게 계속 회전을 시켰는데 이 행복기금이 문제가 된 거는 일몰 사업으로 만들어 버렸고요. 2018년에 그냥 정산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산하고 돈이 남잖아요. 남는 돈을 주주인 은행들한테 수익 배분하겠다는데 그게 예상액이 9천억 가량 됩니다. 와. 아니죠. 은행 애들도 그 돈 못 갖고 막 이랬을 때 우리가 공적 자금 대주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이놈들도 우리가 추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세계 끝까지 가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린 거는 국민 세금으로 갚아주는 거고, 그다음에 생활 자금이라거나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빌린 소액은 끝까지 이제 갚아야 되는. 네. 그게 이치가 다 똑같대. 조그맣게 사기치면 잡혀가고, 크게 사기치면 대통령 먹고, 맞아요. 그다음에 한 명 죽이면 살인죄로 가는데 한 10,000명 죽이면 영웅이 되고, 혁명이 되는 거지. 슬픈 일이지. 네. 네. 그 주빌리 그 은행에 우리 청취자들이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저희가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빚이 있으면 그 저희에게 연락하셔가지고 반드시 채권이 우리가 매입한 것에 포함이 되는지를 꼭 조회해 보시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후원을 많이 요청하고 있죠. 네네네. 후원 방법. 네, 지금 그 strikedebt.kr 들어오시면요. 뭐점? 스트라이크뎁이라고 해서 부채타파입니다. 예, 뎁을 이렇게 스트라이크 뎁. 스트라이크 뎁. 예. 스트라이크 뎁. 네. 한국식으로 봐. 스트라이크 뎁. 예. 그래서 빚을 때려부신다. 네. 네. 대충 검색해보면 나와요. 네네네. 거기 검색해보시면 저희 후원 바로 온라인 상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후원을 하게 되면 이게 뭐 기부금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는 인정이 안 되죠? 예, 그 기부금을 원하시면 저희가 지금 같이 참여하고 있는 단체가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 희망살림도 있고, 예, 그 기부금 영수증 처리가 가능한 단체 후원으로. 그렇게 돌려서 소득공제나 이런 거 할 수 있고, 아니면 소액으로 하실 분들은 그냥 내셔도 되고. 그리고 청취자들 여러분들 중에서 직접 이런 문제에 봉착하신 분은 바로 검색해서 내가 여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나는 아닌데, 응?
우리 청취자들이 되게 이제 직장인들이 많아요. 이제 좀 출근 거리가 멀고 이러면 아침에 출근하면서 1부 듣고 퇴근하면서 2부 듣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주변에 본인들은 직장인이니까 이런 일이 별로 없을 텐데 주변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친구나 친척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럴 때 좀 안내를 야 그거 너 빚 거 어떤 빚인지 좀 알아봐라. 여기 주빌리은행이라고 있다는데 어떻게 좀 해결책을 찾아보자 이렇게 좀 권유해서 그렇게 하고 이제 본인들은 형편이 괜찮으시면 기부 좀 해주시고. 야, 저 어렸을 때 좀 하도 우리 집이 빚에 시달려가지고 그때는 사채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기억나는 게 막 3부이자 4부이자 뭐 이러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엄청난 이자인 것 같아요. 지금도 거의 3부 가까운 이자가 그러니까요. 예, 거기서 되는 유통이 거죠. 되고 있고. 지금 우리 39%인가요? 34.9%. 34.9%. 예. 아, 그러니까 거의 그냥 3부이자죠. 저는 그냥 왜 아파트 이렇게 이렇게 대출 받은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 그냥 갚아버렸어요. 근데 네. 사람들이 안 갚는 게 더 집 사고 팔 때 더 편하다 그러는데 이게 그냥 빚이라고 하면 그냥 트라우마 있어가지고. 일수. 우리 어렸을 때 일수. 네. 먹던 빌려주고 날마다 얼마씩 받으러 오잖아요. 사실 지금 이자율 자체를 낮춰야 돼요. 맞습니다. 그 대법 지금 이제 40%로 이제 법에는 돼 있고 35.9를 받고 있는데 그 최고 이율로 다른 나라 같으면 한 20% 수준으로 낮추는 게 합당하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왜 그럼 은행에 돈 넣으면 20%안 주잖아요. 그 말이야. 그렇죠. 네. 35% 안 주는데 이거는 왜 채권과 채무가 이제 동등해야 되는데 여기서 격차가 이제 나더라도 너무 많이 나고 있는 게 문제죠. 그래서 지금 그 대법의 그 이제 이 법정 최고 이자율을 갖다가 이제 20%를 상한으로 해가지고 낮추자라는 법안도 지금 다 나와 있죠. 다 나와 있습니다. 안 통과시키지 않아서 문제인 거죠. 예. 오늘 벌써 그냥 사실 이게 우리가 지금 도입부거든요. 중요한 주제들이 벌써 다 나와버렸습니다. 열받는 얘기까지 10가지 한번 받고 좀 이런 상태입니다. 자. 차근차근 한번 이제 짚어보기로 하죠. 토크 1으로 들어가가지고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몇 년 전에 40, 50대 성인 10명 중에 6명이 빚을 지고 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늘어났겠죠 아무래도 뭐 들리는 소리가? 원래 살면 빚 좀 지고 사는 거지 뭐. 그 개인의 빚을 다 더한 대한민국 가계부채 총액이요. 지금 1,100조인가 1,200조인가 기사를 볼 때마다 이게 계속 달라져가지고 지금 외울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이제 분명한 건 뭐냐면 소득이 느는 속도보다 지금 빚이 느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가계부채 총액이 국내 총생산 GDP와 맞먹는 규모가 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요? 지금 이 1,200조 같은 경우도요. 연체하지 않는 빚의 규모고요. 아까 말씀드린 연체 시작돼서 부실채권 시장으로 넘어가면 그건 대부업체와 그다음에 자산관리 시장에서 유통이 되거든요. 그거는 여기 통계치에 잡혀있지도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려고 했는데 이제 대출 승인이 안 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비제도권 사채 쓰는 사람들도 이게 포함이 안 돼 있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 빼고 지금 1,300조 이렇게. 그리고 1,200조고 GDP 정도를 맞먹고 있다. 이 정도면 진짜 빚 때문에 아마 그 삶이 짓눌리시는 분들이 3명 중에 1명이 과장된 얘기가 아니라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그 많이 그 부채 문제가 심각해진 거는 어쨌든 뭐 미국도 가계빚이 늘어났던 경로를 보면 다 비슷한데 결국 금융 규제 완화가 이제 가장 큰 원인을 차지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외환위기 이전에 그 이 노조를 중심으로 그 굉장히 어떤 우리 평생 소득 그리고 이렇게 고용 안정 이런 것들을 좀 강조했던 사회 분위기가 외환위기 지나면서 뭐 마치 재테크 예 뭐 이렇게 그 자신이 노력하면 그 별도의 그 제2의 주머니를 통해서 새로운 소득원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 환상 이게 이제 거기에 부동산으로 다 쏠리고 부동산에 이제 담보대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가계빚이 늘어나고 이제 나중에는 빚을 늘리는 형국으로 부동산 갔습니다. 거품이 쫙 빠지면서 다 빚으로. 그렇죠. 지금 최근에 늘어난 가계부채 총액은 보면 그 정부 수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LTV, DTI 규제 완화, 규제 철폐. 네. 그러니까 이제 돈 얼마나 버나 보고 이제 은행에서 빌려주는 돈의 한계를 설정해둔 게 DTI고 소득 대비 이제 그런 거고 LTV는 이제 담보 물건의 가치에서 일정 비율 이상으로는 대출 못 해주게 못 받게 하는 거였는데 그 규제를 사실은 다 풀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빚지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 빚내서 집 사라. 근데 이제 집 살 때
돈이 부족하면 있는 집 담보로 잡혀서 돈을 더 많이 빌려줄 테니까 네. 그 돈 받아서 또 집 사라 그 얘기 네. 아니었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 시책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호응해서 이렇게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뒤늦게 규제를 복원하고 있죠. 그 규제는 다시 지금 복원하고 있는 중이죠.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그 빚내라고 말한 적 없다 이 얘기는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얘기고요. 사실 그 국민들이 되게 저희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DTI 정말 몰라요 개념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득의 60%까지는 빚 갚는 데 써라. 원래는 40% 이상 쓰지 마라 했던 걸 이 정부가 무슨 소리냐 40%는 약하고 소득에 버는 돈의 60%까지는 빚 갚는 데 써야 된다. 이렇게 제도를 바꾼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빚 내지 말아라. 아니 빚 내라고 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대출 받으라고 했을 뿐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뭐냐 저 술 때문에 병 생긴 사람 옆에 와서 라면 끓여놓고 소주 마셔가면서 네. 그걸 같이 들어서 마셨는데 나중에 내가 술 마시라고 하진 않았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네. 이게 뭐 고약한 행정이야 이게. 근데 지금 또 재밌는 건 가계부채의 그 구성이거든요. 네. 가계부채 70% 이상의 중산층 네네. 그리고 또 상위소득 40% 계층에게 집중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빚을 많이 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0조 빚은 지금 그 중산층의 빚, 그러니까 지금 연체하지 않는 빚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많이 거기서 잡힌 거고요. 통계는 이렇게 잡히는구나. 요 네. 이렇게 바닥으로 가면 요 통계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네. 이것도 속 그리고 이건 네. 자연스러운 게 나는 내 생각보다는 더 적다는 생각인데 왜냐하면 되게 부채의 기초가 되는 게 자산인데 자산 진위 계수는 엄청 높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자산으로 보면 상위 1%가 전체 한 절반 갖고 있는 게 우리나라 네네, 상황이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 상위 40%가 70% 정도 이 공식 통계로 잡힌 빚 중에서 갖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생각보다는 좀 적은 거예요. 원래 자산 많은 사람이 빚도 많은 거거든. 그래서 이거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제 중산층 이상의 가계부채 이거는 부동산의 대폭락만 없다면 네. 큰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봐요. 아, 근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그 DTI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득에서 빚을 갚아나가는 그 수준이 지금 평균 40% 근접해 있거든요. 그만큼이나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산층의 빚인데 중산층들이 지금 빚 갚는 데 소득의 40%를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천만 원 벌면 네. 2천만 원을 네. 한 달에 한 150만 원을 빚 갚는 데 결국은 이 사람들도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중산층 대열에 탈락해가지고 이른바 하우스푸어가 되거나 이 순식간에 이분들 파산 지경에 집값 내몰릴 수 떨어지면 있죠. 그냥 네. 깡통 차는 그리고 거예요. LTV, 그러니까 집값 대비 지금 부채 비율이 60%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는 집값 대비 전세값만 그렇고, 아니 저기 부채만 그렇고요. 전세를 주고 있는 것까지 하면은 더 심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실질 LTV라고 하는데 이 실질 LTV가 실제로 75% 이상. 예, 그러니까 거의 만약에 집값이 10%에서 15% 떨어진다. 그럼 깡통될 집이 굉장히 많다. 그렇지.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냥 얇은 지각에 네. 건물이 서 있는데 네. 밑에서 조금 네. 지진 흔들리면 나면 이제 다 무너지는. 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 내에 폭락하면 그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것만 아니라면 당장 문제되진 않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 중산층 이상의 그런 부동산 담보대출도 거시적인 위험 요인으로 와 있고 또 각 가정의 위험 요인으로 와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일반 저리의 금융기관에 지금 이자는 굉장히 낮은데 대출이자도 이거를 이용 못하는 서민들 그러니까 언더 미들 클래스 중산층 쪽에서 아래쪽 그다음에 이제 이 상중하로 나눌 때 하에 속하는 소득계층들이 급전이 필요하거나 뭐 집에 무슨 불가피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돈을 금융기관에서 못 얻으니까 저축은행 같은 고리채 35%짜리 이런 걸 얻는다든가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사채를 쓴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막 아까 자살률 얘기했지만 가정이 파탄나고 자살하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심각한 문제죠 오히려. 근데 사실 저소득층은요 급전 때문에 돈을 빌리는 게 아니고요 돈을 빌려줘서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줘서. 네네.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 급한 돈 쓸 일이 없을 때는 평상시 현금으로 쓰고 있다가 뭐 갑자기 큰 일이 생겨서 그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문을 두드리는 게 아니고요. 카드사나 저축은행이 소득과 관계없이 무차별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이분들은 이미 신용카드를 들고 있어요. 여러 장을. 그래서 이미 그 소득이 낮아서 소득 범위 내에서 좀 그 살아갈 그 나름의 관리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부족하면 복지에 의존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일상적으로 계속 빚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수가
이미 채무자고 채무 불이행자고 350만 명이 다 어디서 그러니까 나왔겠습니까? 애주머니에서 애주가 바로 이제 그런 부분을 네네. 쉽게 말하면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거라고 뭐 네. 수가 없는 건데 네.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 마케팅에서 프로그래밍 당해버린 네, 거잖아요, 네, 사람들이.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네. 그런데 지금 숫자가 장난이 아닌데 이게 제 네. 기억에 2003년도 카드채 위기 왔을 때 400만이었죠 그때 신용불량. 350만. 예, 350만이요. 제 기억에 네, 네, 그때 제가 국회에 있을 때인데 우리 입에 늘 붙이고 살던 말이 네. 신용불량자 300만 시대 그러다가 좀 있다가 350만 시대 네. 그렇게까지 가서 그게 어마어마한 국가적 이슈가 네. 돼갖고 이걸 네, 어떻게 네. 해결할지를 맞습니다. 갖고 막 정부부터 네. 청와대 국회 다 난리를 쳤는데 네. 지금 그보다 더 많은데 지금 얘기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황당하네. 제가 지금 그 주장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참. 은행의 그 지표만 건전성 지표만 문제 없으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추심에 내몰리고 빚이 땡처리되고 있는데 관리 가능하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진짜 그러네 예.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아까 국민행복기금 말씀드렸는데 행복기금의 대상자들이요. 결국은 월소득이 40만 원입니다. 근데 그 약정 내용을 보니까 1,000만 원의 빚을 50% 면책을 해줬거든요. 그럼 500만 원 갚으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래서 4만 7천 원씩 10년간 갚으라는 건데 40만 원 버는 사람이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잖아요. 그렇게까지 쥐어짜야 되겠느냐. 아, 그분들은 이제 빚을 탕감해주면 또 빚낼 거야 이런 식으로. 이른바 모랄 화재 들어오잖아요. 아니 또 안 빌려줘야죠. 근데 지금 빌려주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제도가. 말이야. 쉽게 말하면 모랄 해줘도 빌려줘야지. 얘기하는 거 안 빌려주면 모랄 해줘도 네. 빠질 수도 없는 건데 네. 예. 빌려줘 놓고서 안 빌려줘야 된다는 거죠. 저희는 그분들한테 빌려주지 마라. 서민금융 만들지 마라. 이거 완전 이거거든요. 저기 주기도문이네. 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면 안 돼 이게. 네. 시험에 들게 해놓고서 말이지. 네. 근데 그 7월 말에 그 정부에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뭐 냈지 않습니까? 그 기억도 안 나네요. 뭐였죠? 기억나세요? 그 원금하고 같이 갚아라. 아,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부터는. 조금씩 나눠가지고. 이때 이게 쫙 풀어줬다가 네. 이게 다시 쪼이는 거죠 이게. 네네네. 그 내가 언제 집 빚내서 집 사라 그랬냐. 아 그때 네, 이 말이 네, 그 말이구나.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한 적 없고 문제가 생겼으면 니네 책임이니까 지금부터 우리 이제 지금부터 좀 쫄라맬 거니까 알아서 맞춰서 니들도 그렇게 해라. 지금 최경환 씨가 네네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것도 되게 황당했던 건 뭐냐면요. 여전히 그 DTI랑 LTV는 손을 안 봤습니다. 아직 안 봤어요. 예, 안 봤습니다. 본다고 그랬는데. 예, 안 봤고요. 그리고 그 내용만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이라고 발표했는데 예, 그냥 방향만 제시하고 제도는 그대로 놔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금년도 경제 성장률이 지금 되게 낮을 걸로 네네. 예측이 되잖아요. 네. 2% 수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세수 결손이 엄청나서 국가 채무, 국가 부채가 지금 전망치보다 이제 내년 가면 좀 더 나올 거예요. 지금 봐서는 한 몇 조 원 정도는 더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예산안 발표를 했는데 예산안 발표를 했는데 재정 적자분만 35조 원으로 나와 있고 그나마 그 세수 축에는 3.3% 경제 성장률을 토대로 세수 추계를 한 거라. 지금 여하튼 이 숫자를 맞춰야 돼요. 이게 네. 은행 장부에 끝선이 안 맞으면 퇴근 못 하는 것처럼 네, 얘네들이 지금 국가 살림에 대한 뭘 대통령한테 보고도 하고 국민한테 알렸기 때문에 그 끝을 맞춰야 되는데 LTV, DTI 이런 금융규제를 조이게 되면 이제 지금 건축 경기 부추겨 가지고 뭐 건축 규제도 완화 다 없애고 이렇게 해서 겨우 그나마 2%대 하고 있는 네. 건데 안 그러면 망하는 거니까 지금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 이미 그 정책 발표만으로도 이제 부동산 가격 그 상승률은 꺾였죠. 꺾여버린 거예요. 근데 효과는 좀 발휘하고 빚은 있는 거죠. 확 느는 게요. 그 은행 현장에서 이게 내년부터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 정부가. 내년부터 이렇게 은행 현장을 지도하겠다. 그러니까 도대체 당신들의 정책 발표는 그럼 뭘 하겠다는 거냐? 정책 수단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 현장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최경환 씨는 네. 연말에 이제 당으로 돌아올 거기 네, 때문에 네. 내년하고는 관계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뭐냐면 은행에서는요 내년부터 대출 엄격해지니 지금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아라. 그래서 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빚이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 뭐든지 참 잘해. 네. 2015년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양하고 새로운 글쓰기 환경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글쓰기 문제로 고민하게 되었는데 레포터요. A+. 장학금 받아야죠. 자소설이라고 하잖아요. 면접 심사라도 가고 싶어요. SNS에 쓰고 싶어요. 감동적으로. 좋아요 1만 개. 제가 신입사원이라 이 기한문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유시민은 말한다. 많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꾸준히 쓰는 것이
글쓰기를 익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다문, 다독, 다상량.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 사람들의 글쓰기에 힘이 되다. 전국 서점에 있습니다. 출판사 생각의 길. 이제 이야기 초점을 갖다가 BJ 몰린 개인에게 좀 돌려보겠습니다. 요즘 대부분 이제 케이블이나 IPTV로 방송을 보시는데요. TV를 틀었다 하면 나오는 광고가 다 돈 빌려준다는 얘기거든요. 진짜 나 로고송 다 외워. 네. 한쪽에서는 제로금리 또 초저금리 시대라고 하는데 그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는 황당하게 고리대금업의 전성시대예요. 고리대금업이 있지. 그러니까 은행에 딱 가면은 뭐 1.5% 이제 네. 뭐 이러는데 여기 딱 보니까 뭐 한 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30%씩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게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네. 그 이자가 우리도 지금 평생 동안 정말 그거 갚느라고 죽는 줄 알았는데 그나마 소득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갚을 수 있었지. 지금 이분들이 돈을 꾼다는 건 소득이 지금 없으니까 지금 갖다 쓴다는 얘기인데 이런 고리대금 과연 견뎌낼 수가 있겠는가.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알고 보니까 이거 그 업체들이 대부분 다 일본 자금이라 그래요. 네네. 이게 뭡니까 이건 또? 이게 지금 맞아요? 그런 소문은 많이 들었는데. 대다수가 50%가 대법의 예. 그 대법 시장의 50%가 일본계 자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 업체 중에 일본 사나워니, 자본 러시안 아니 캐시. 러시안 캐시 이름을 얘기해야 돼. 그냥 우리 캐시. 러시안 캐시. 오케이 계열. 오케이 저축은행. 네네. 웰컴은. 웰컴은 아니고요. 아니고. 네네. 그다음에 그 뭐 조금 싸싸 걔들 뭐야? IT 업체로 유명한 소프트뱅크. 거기 손정희 사장이 원래 대부업체로 컸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SBI라는 저축은행을 인수했고요. 예, 거기도 일본계 그런 말도 자금이죠. 있던데 이게 일본 야쿠자 돈 아니냐 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런 맞나요? 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예. 일본 지금 일본 자본 대부 업체 여기가 일본서도 대부업을 하잖아요. 프로 야구단도 있지 않나? 그렇죠. 예. 어디야? 아까 얘기한 SBI. 오릭스인가? 네. 오릭스인데 네, 그죠? 네, 네. 오릭스가 우리 나중에 그 이승엽 선수도 뛰고. 예. 지금 저기는 소프트뱅크지만 이대호 선수는 그 전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여러 명 오릭스에서 뛰었잖아요. 네네. 그게 대부업체라 그러더라고. 네. 괜히 응원했나? 이 제2금융기관으로서의 대부업체에 대한 규제가 가장 아시아에서 이 낮은 게 한국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은 장사해먹기 힘드니까. 일본 법이 바뀌어서요. 이자 제한법이 20%로 떨어졌고요. 2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돈이 다 이제 한국으로 오는구나. 그리고 그리고 소득에 얼마 이상 되면 안 빌려주고 이런 거죠. 네네. 그리고 추심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도 아마 문제가 많았겠죠? 네네. 그걸로 자살이 굉장히 이렇게 극심해져서. 아베가 했어요? 아니요. 한참 됐습니다. 아베 전에. 네네. 아베가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할 리가 네. 있나? 근데 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에 이제 이 최고 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계속 강화되어 그렇죠. 왔기 때문에 네네. 과거에 비해서는 10년, 20년 전에 비해서는 이제 이 대부업의 이자율이 낮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일본 자본들이 이제 또 첨단 금융 기법 이런 걸 쓰면서 한국에 이제 그런 이제 무식하게 많이 봤던 이런 이제 대부업체들이 이렇게 소멸해 가면서 대부업체 전체 숫자는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 내가 그 전에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업체에 대출 신청했는데 거기서도 통과 안 된 사람이 있죠. 네. 대출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이 신청자의 20%만 대출이 되고 나머지는 대출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못 빌리는 거야. 아니 핸드폰만 있으면 해준다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업체 등록도 안 한 그런 어떤 불법 기관으로 그런 데서 이제 은행 이자는 지금 우리가 뭐 35% 40% 이상 못 받게 돼 있지만 대출 이자가 그런 데서는 1년에 300%도 받아요. 얼마 전에도 뭐 보도가 됐죠. 그러니까 그나마 지금 등록돼 있는 애들은 좀 나은 애들이야. 그나마 낫게 쉽게 말하면 공시된 대로 받는 거고. 그 승인 신청 거절 80%는요. 빚이 하나도 없는데 거절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그 다중채무자여서 대부업 대출도 이미 많이 갖고 있고 돌려막기 하려고 대부분 예, 그래서 어떤 사람도 제가 얼마 전에 그 어떤 기자가 그 노숙인 그 대포 통장을 조사해 갖고 왔더라고요. 이분이 2000년대부터 노숙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기자가 그분의 그 통장 그분 명의로 그 발급된 모든 대출 내역을 조사해 왔는데 뭐 일단 대부업체는 없고요. 제도금융권만 해도 7개의 대출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는 노숙인한테 제도금융권이 돈을 7군데 이상에서 돈을 빌려주는데 대부업체 당연히 빌려주죠. 예, 당연히 빌려줍니다. 와, 황당하네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결국은 그걸 쓰게 되나? 근데 사실 모든 빚은 저희가 많이 공통적으로 분석해 보면요, 그 가장 만악의 근원이 신용카드인 것 같아요.
신용카드. 신용카드가 저소득층까지 발급이 확대되고 심지어 대학생들한테까지 발급이 확대되면서 이거를 쓰다 보니까 생활비, 그러니까 소득을 초과한 범위에 빚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서 리볼빙 쓰고 카드론 쓰고 그러다 저축은행 대출 쓰고 그러다 나중에 이 빚을 그러니까 기존 처음에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계속 빚을 돌려막게 하는 게 나중에 대부업 대출까지 갑니다. 원래 신용카드는 신용도가 높은 사람만 발급해 주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체크카드를 써야 맞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가 불행하게 IMF 이후에 이제 소비 진작하고 이를 목적으로 길거리에서 카드 발급을 그때부터 해서 그래갖고 5년 후 2003년도, 2002년, 2003년도에 LG카드가 도산 위기에 처하고 카드채 위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용불량자 350만 시대가 왔고 그리고 잠시 이제 좀 정비가 된 것 같았는데 지금은 체크카드로 많이 유도를 이제 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신용카드가 너무 많죠. 너무 쉽게 발급되고요. 2009년부터 이게 그 카드채가 그 조달금리는 낮고 자본 조달금리는 낮고 뭐 법정 최고 이자율이 그때까지만 해도 39%였으니까요. 이게 마진이 크니까 그 참여정부 시절에 그 카드 사태 때문에 눌렀던 그 이 욕심들이 그래서 전업카드사 다시 분사하고 뭐 이러기 시작하면서 다시 길거리 모집이 활개를 시작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법으로 해서 기본을 체크카드로 해서 통장 잔고가 없으면 결제 안 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통장 잔고가 지금 확인할 필요 없이 결제 가능한 사람은 확실하게 신용도가 있는 사람만 신용카드를 해줘야 돼요. 유럽도 우리도 독일 생활해봤지만 유학생들 아무리 몇 년 동안 그 통장 거래 잘 해도 신용카드 안 만들어 주거든요. 그리고 본인들도 그 외국에는 특히 이제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로 결제한다는 거는 외상을 걷는다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다 체크카드예요. 필요한 경우는 안 하고 기본적으로 체크카드를 쓰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저도 그랬는데 도이치방크였는데 가면 그 이제 유로카드라고 그래서 유럽 전역에 통용되는 체크카드를 줘요. 유럽연합 전체에 통용되는. 그러면 그거는 잔고가 없으면 결제 안 되는 거니까 자기 잔고 관리하면서 하는 거고 그걸 기본으로 우리의 그 결제 시스템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근데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요. 그 어떤 게 있냐면요. 미국도 한때 대학생들한테까지 과잉 그 대출이 돼서 그리고 신용카드가 마구 뿌려져 가지고요. 뭐 그 대학생들 사이에서 신용카드 강간이라는 표현까지 등장을 했었대요. 그러니까 카드 쓸 때 파티하고 좋았는데 그 카드 연체 때문에 졸업하자마자 채무불이행자 돼서 취업이 안 되는 그래서 당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쓸 정도로 심각했는데 미국은 그 문제가 어떻게 해소가 됐냐면요. 거기는 신용카드 채권은 파산이 너무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함부로 빌려주면 쉽게 떼인다. 이런 시그널을 주니까 카드사들이 알아서 잘 신중하게 줄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를 국회에서 정말 피튀기게 논쟁하면서 해야 돼. 좀 답답해. 나는 보면 저도 국회에 우리도 있어봤지만 잠시 이런 거 가지고 사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얼마 전에 엘리자베스 워런이라고 그 미국의 그 유명하시잖아요. 그분이 책을 싸울기에라는 책을 냈는데요. 앞부분 저는 지금 중간까지 읽었는데. 네네. 그 책이 대부분 이런 약탈적 금융에 대한 논쟁이죠. 그 첫 문장이요. 그 엘리자베스 워런. 이분이 보니까 원래 이제 19살에 결혼해하고 애들 키우고 학교 선생 하다가 특수교사 하다가 법학 공부해가지고 변호사 하다가 시민운동 하다가 상원원이 됐더라고. 근데 첫 문장이 매력적이었어.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책 쓸 때 그렇게 좀 써야 돼. 나는 내가 언제 철이 들었는지 그날 모든 걸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이게 첫 문장인데요. 이 냄새가 나더라고. 이 사람이 뭐 이 채취? 이 사람이 정치인인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게 첫 페이지에서 딱 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가방에 싸울 걸 넣고 다니시던데 외모도 좀 비슷하시네. 그분하고 사진 표지 사진. 야 이게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이거 가지고 많이 싸웠죠. 네네네. 파산법과 관련된 싸움을 계속 하셨죠. 금융자본가의 싸움에서 최고의 전설이죠. 그 유명하더라고. 나는 몰랐는데 미국 사람 꽤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힐러리를 앞서고 있죠. 앞서고 있는 어디서? 조사에서 대권 경쟁에서 최근에 앞섰어요. 대권 출마했어요? 안 하셨는데 뭐 가상 여론조사에 지금 올려가지고 힐러리가 얼마 전에 졌잖아요. 이미지는 약간 젊은 힐러리 느낌도 있던데 외모상으로는. 힐러리는 가보지 않았던 좌파. 근데 힐러리는 말 나온 김에 굉장한 엘리트 출신이잖아요. 원래부터가.
근데 이 사람은 보니까 서민 진짜 바닥에서 네. 시작했더라고. 네. 가정 환경 이런 걸 네. 보니까 이제 우리 사남매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기 나름의 인생 행로를 개척해가고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게 자기 세대고 네. 지금 미국 청년들은 그게 불가능한 시대에 와 있다.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내 목표다 이렇게 해놨는데 보면서 제가 미국 사회하고 우리나라하고 진짜 많이 비슷하구나. 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미국이 인권을 보호할 것이다라는 환상이 깨지는 계기가 되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더 지독한가. 우리는 파산이 안 되거든요. 파산이 안 되니까. 네. 예. 저 성경 말씀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태초에 신용카드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미약하나 그 끝은 네. 창대하리라. 네. 진짜 처음에는 그냥 조금 빌려서 예, 국민 모두를 빚쟁이 만들고 나니 은행장 보기에 좋았더라. 네. 아니 주빌리라는 것도 그 유대교에서 나온 그 의식 아니에요? 성경에서 네. 뭐 그래서 저도 뭐 기독교는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롤링 주빌리라고 뭐 7년에 한 번 그래서 7번째 되는 해 그래서 50년에 한 번씩 노예 비탄감 뭐 그 토지 반환 이런 거 일반 사명이죠. 네. 그런 게 좀 있어요. 리셋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저희 정부에서도 그 가계부채 대책으로서 안심전환 대출이라는 거 내놨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왜 웃어? 소득이 높은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했을 겁니다. 네, 중산층들한테는 유용했어요. 네. 고이자율, 이자율이 높은 채무를 쥐고 있던 사람들이 은행으로 다 바꿔줘. 그거를 이제 갈아탄 거죠. 제도권으로. 저금리로. 아니 고금리도 아니고요. 한 4% 정도의 대출을 원금하고 이자 같이 갚으면 1%대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이제 그 건강하신 분한테 좀 더 건강하라고 영양제를 줬죠. 사실은 이거는 이제 원금까지를 함께 갚아 나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매달 나가야 될 어떤 지불해야 될 돈이 많아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중도 탈락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이것도 필요한 거죠. 이런 정책도 필요하지만 필요하긴 합니다. 중산층에 대한 정책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이 참 말도 안 되는 빚주심에 시달리고 일시적인 판단 착오 때문에 빚이 생기고 그걸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서 점점 더 깊은 수렁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끌려 들어가는 이 사람들을 거기서 이제 해방할 기회를 주는 거. 그게 이제 같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 부실 채권 있지 않습니까? 막 추심 들어가는 그 규모가 추산이 됩니까? 추산이 안 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하려면 저희가 이제 하도 이게 어려우니까 상담 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시, 성남시, 경기도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상담 센터 가면 파산 면책을 좀 도와줍니다. 근데 파산 면책을 상담사들이 도와주려고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 채권이 하도 회전되다가 중간에 대법체가 망하면 내 채권이 어디로 갔는지 찾지를 못해요. 그럴 정도로 이 채권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야만적인 거죠. 내가 내 채권을 증명하고 싶은데 채권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다.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분들이 한 350만 명이고 그중에 심각하신 분들이 114만 명이라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다. 혹시 국회에서요? 보통 상담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대충 평균치 같은 게 좀 잡히잖아요. 이분들이 보통 그 부실채권 규모 어느 정도로 지고 있나요, 빚을? 저희 그거는 진짜 평균 잡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그 한 88억을 이 소각을 할 때 평균 채무액이 300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12년간 못 갚으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돈도 아닌데 얼마나 돈이 없어서 그걸 못 갚냐고. 그렇죠. 아니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거 가지고 난리 매일 전화하지. 압류하고 심지어 유체동산 압류하고. 차라리 그 인건비가 더 들겠다. 노 대표님은 옛날 국회에 계실 때 상임위가 뭐였어요? 정무위. 저는 뭐 17대 때는 4년 동안 법사위에 있었고 이번에 잘리기 전까지 2012년 19대에서는 정무위원회에서 이거 다루지 않아요? 그렇죠. 다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도 그래서 네. 더 오래 계셨으면 같이 많이 했을 텐데. 저는 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쪽에 있어서 이제 이런 건 잘 몰랐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런 문제에 관심 가지고 열심히 활동하는 의원들이 누가 있어요? 네. 아니 있으면 이럴 때 얘기 한번 해주시죠. 네, 아니 없으셔서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정의당 의원들은 뭐 하는 거야 그럼? 정의당엔 정무위가 없습니다. 정무위원회 위원이 없잖아요. 자리를 안 줬어요. 네. 아니 근데 저 새정치연합의 을지로위원회 같은 데서는 이 문제는 안 다뤄요? 거기는 거의 환노위 문제 중심이고요. 환노위 중심이고. 네. 그 뭐 새정년
그 정무위원들 중에서도 이제 이 이자율 낮추는 걸 이제 그 법안 낸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는 박영선 의원도 17대 때부터 좀 네, 그때는 이자율도 30%, 25% 이렇게 냈는데, 그렇죠. 예, 저희는 30%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했었어요. 네, 시장도 대부업체들도 어느 정도 30%까지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누리당에서 협상안으로 들고 온 게 35%고, 예, 새정연이 아무 생각 없이 34.9%에 합의해 준 겁니다. 0.1%. 아니, 근데 새누리당은 네. 그거 왜 걔들 편을 들어줘요? 그거는. 러비를 받지. 네. 당근 러비를 받지. 은행 그거는. 쪽을 대변하니까 그런 거고. 새누리당 조직은 자판기 조직이에요. 코인 넣으면 커피 나와요. 제가 2012년에 그 가계부채 청문회가 열렸었어요. 네. 그때 그 참고인으로 좀 나와달라 그래갖고 나가서 진짜 뭐 말 한마디 없이 한 8시간 같이 앉아 있다가 저녁 때 그때 신금융위원장님, 전 금융위원장님이죠.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다가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대법체 칭찬을 너무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축은행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저축은행보다 대부업체가 연체율이 낮다. 얘네는 대출 관리를 하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칭찬하시더니 얼마 뒤에 저축은행을 다 대부업체에 넘기더라고요. 그렇죠. 그 일본 네. 그 대부업체들이 이제 저축은행을 다 먹었어요. 그러니까 귀하들은 장관 안 해봤으면 몰라. 네. 그거 다 해먹으려면 다 해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캠코라고 정부가 이런 이제 자산관리공사, 자산관리공사에서 이렇게 이 좀 어려운 사람들이 채권을 갖다가 좀 탕감시키기 위해서 빚을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든 그 제도를 가지고 거기가 은행으로부터 이렇게 그 갚지 못하는 채권들을 사요. 예. 사가지고 이제 이걸 다시 다운시켜가지고 이제 갚게 만드는데 이 캠코에서 이 사업하면서 수익률이 119%야. 네. 이건 돈을 벌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그렇지. 돈을 써야 되는 돈을 써야 되는 건데 이거 가지고 110 그러니까 그걸 한 번 더 장사를 해.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면 쓰레기를 갖다가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파는 거지. 공공기관의 평가를 그렇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문제죠. 네. 공공성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참 이게 뭐 어디서 근데 이제 이거 지금 피해 당하는 분들 중에도 1번 찍은 분들 많을 텐데. 네, 많습니다. 참 안타깝죠. 네. 저희가 이런 거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정치적인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이제 판단력이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뿌린 다음에 좀 순간적으로 판단 착오를 일으키거나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이 거기 응해가지고 시킨 대로 하면 피싱 당하는 거잖아요. 네. 돈 뺏기는 거잖아요. 네. 그 새누리당이 무슨 뭐 요새 임금 피크제다 뭐다 뭐 서민 대책이다 이런 거 플랜카드 거는 거 보면 진짜 보이스피싱 수준이야. 거의 그렇죠. 실제 하는 정책은 전부 없는 사람들 피 빨아먹는 정책인데 홍보를 하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처럼 해요. 그 여기에 당하는 거야 사람들이.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신종 보이스피싱이라 그러는 거예요. 새누리당. 아니 근데 새누리당은 35% 들고 나왔다. 오케이. 걔네들 뭐 그런다 치더라도 애초에 그런 애들이니까. 그 새정년에서 34.9%. 네네. 그거는 관심이 없어서. 이건 뭐냐 이거. 그래서 저희가 그때도 그렇게 합의해 줄 거면 하지 마라. 다음에 차라리 25% 갖고 다시 싸워라. 아니 30%가 목표인 사람들이 어떻게 30%를 들고 가냐. 그렇게 얘기를 했죠. 한 20% 들고 가야지. 네, 35%가 목표는 최소한 25%를 들고 가야지. 20% 들고 가야죠. 20%. 그랬더니 이 새정연에 있는 일부가 그 새누리당에서 대부업체 원가 분석안을 들고 와서 자기네가 할 말이 없었다. 자기네가 데이터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원가 분석이 뭐냐면요. 대부업체가 30% 미만으로 30%까지 그 금리가 떨어지면 망하는 데가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망해야지. 대부업체 망하면 안 되냐는 거죠. 망해야지 그러면. 심지어 그때 당시 금융위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요. 이미 그 대형 대부업체가 대부업 시장의 전체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어갑니다. 저희는 그 담합이라고 신고까지 했는데, 그 제소까지 했거든요. 그건 담합이다. 어떻게 그렇게 이자율도 똑같고 시장 점유율이 80%가 넘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마땅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리를 더 떨어뜨리면 소형 대부업체들이 망하고 대형 대부업체만 좋은 일 하는 거다. 그래서 마치 소기업을 살려주는 것 같아요. 완전 궤변이네. 아니 근데 진짜 그 제1야당의 이 문제를 좀 이렇게 추적하고 다루는 의원이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아니 뭐 그때 뭐 저희 시민단체에서 계속 쪼르고 하면 법안은 내시는데 잘 아시겠지만 상임위에서 대부업
그 광고 그 금지 법안도요. 결국 새누리당 의원이 상임위에 적극적으로 사실 그 끌고 가서 토론하면서 이게 통과가 됐고요. 야당 새정년 의원님도 저희가 막 캠페인 하면서 법안을 내긴 냈는데 적극적으로 챙기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대체 맨날 새정년 바쁘잖아요. 맨날 신당이 네. 이런 것만 이삿짐 싸느라고 바쁜가 봐. 이삿짐 싸느라고 바쁘지 이런 것도 인테리어 할 시간이 없어. 이삿짐 쌌다 풀었다 하느라고. 예, 이제 토크 마지막 주제인데요. 가장 좋은 게 빚 안 지고 사는 방법이겠죠.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어 지게 돼요. 네. 그렇다면 이제 빚에 빠져 있다면 지금 빚의 늪에서 탈출하는 방법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아직 괜찮다, 견딜만하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속 이렇게 찝찝한 게 이제 신용카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이미 힘들어지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요즘엔 뭡니까? 일반인들뿐 아니라 연예인들 있잖아요. 왜. 꽤 괜찮은 사람들도 네. 뭐 파산 신청하고 이런 경우 많거든요. 그건 사업하다가 실패해서 그런 그래서요? 거지. 어쨌든 빚에서 탈출하는 방법 좀 알려주십시오. 일단 빚을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1번당에서 들으면 큰일 날 소리라고. 네. 근데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기존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빚을 만드십니다. 네. 그러니까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 갚는 게 빚이고요. 내 능력을 초과해서 우리 삶을 위태롭게 한다. 이 빚 때문에 고민이 된다 하실 때는 일단 연체를 하셔야 됩니다. 연체를 해야 그다음 해결 방법이 있어요. 예, 연체를 하기 전에는 해결 방법이 없고 근데 계속 우리가 빚이 늘어요. 우리의 그 어린이 네. 때부터 받은 도덕 교육에 따르면 네. 빚을 냈으면 반드시 성실하게 반드시 갚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이자도 이제 약속한 대로 약속을 지켜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도덕 교육을 받았는데 연체해라 뭐 이러면 이게 도덕 교육에는요 사실 빚내지 마라가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사회적 저는 이 모럴에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돈 빌려준 사람을 먼저 야단치는 것이 저는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도덕적 잣대가 아닐까 싶고요. 그런데 불쌍하고 네. 이래서 빌려줬다 그러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쌍하신 분들은 지금도 가끔 제가 사회복지기금 배분위원회 들어갈 때 보면요. 어느 지역은 30만 원씩 주는 긴급자금 대상자를 못 찾아가지고 목표 자금이 예를 들면은 1,000만 원인데 한 명 주고 20만 원 이렇게 배분율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 찾느라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어려우신 분들은 저는 복지관 쫓아가시고 주민센터 쫓아가시고 시청이나 구청 쫓아가셔야지 카드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카드 쓰기 전에 우선 국가한테 뭘 좀 해달라. 이 복지에 대한 요구는 사람들이 권리의식이 있어서 이게 연대가 되는데 한번 빚져서 추심당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숨습니다. 그렇죠. 개인 문제잖아요. 예, 다 죄책감에 내몰려서 사회적 연대가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그 자체가 저는 아주 다른 의도가 있다. 죄악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사회적 책임이죠. 그러니까 갚을 능력만큼만 갚되 그 이전에 뭐가 되냐면 갚을 능력만큼만 꿔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감당할 수 없으면 연체시켜라. 네네. 연체시키면 절대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연체시켜라. 연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독초고잖아요. 만약에 대부업 대출을 연체하실 때는요. 서울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대부업 대부업제에서 이제 추심 들어오면 서울시나 성남시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대신 법률 대리인으로 그러면 추심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법도 원래는 추심원 전체에다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법은 냈는데 어쨌든 야당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유보를 해주셔가지고 예외 조항이 한 80%가 생겨서. 새정년에서 또 유보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 왜 그래? 어느 당이라고 말하지 말자고. 일단 법이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전술적으로 아니면 너무 어느 우리 당이라고 의원님이 얘기하지 계셨으면 말자고. 참 많은 게 더 바뀌지 않았을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부업에게 금융기관이 돈 가지고 돈 버는 데잖아요. 은행이 돈 가지고 돈을 벌 때는 좋았는데 그걸 이제 돈 벌기 힘든 이제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싸게 이것도 보면 거의 10% 미만으로 싸게 원금의 10% 미만으로 땡처리 헐값에 넘겨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7-80%를 또 받아내는 거야. 그중에 몇 건만 성공해도 사실은 이익이 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괴롭히는 거죠. 많이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왜 알리려고 캠페인을 시작했냐면요. 좀 채무자들이 당당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은행은 쉽게
포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딴 데 쉽게 그렇게 헐값에 팔 거면 내가 그보다 좀 더 갚을게 끝내자. 리스케줄링을 변호사도 선임할 수 있고. 리스케줄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라는 거죠. 뭐 보니까 대부업체에 팔 때 특수채권으로 넘겨서 팔 때 10%도 안 된다며 내가 20% 갚을게. 할 수 있지 않느냐. 이게 원래 선진국은 법으로 보장돼 있습니다. 리스케줄링 하도록. 근데 우리나라는 이 채무자 보호가 요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스케줄링이 전혀 안 되고 바로바로 상각시켜버리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입법조사체에서도 이 채무자 보호가 전혀 안 되는 방식의 채권 상각 이거에 대해서 규제를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좀 채무자들이 다 같이 목소리를 내야 이런 법도 정비가 되고 그래서 빚은 반드시 갚는 것이 아니라 빚은 잘 빌려줘야 되고 못 갚게 되면은 못 갚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이 생겨야 이거 진짜 신선하다. 아니, 신선한 충격이야. 나는. 사실은 주빌리은행 금융기관이 대부업체에다가 땡칠이 할 게 아니고 그건 법으로 못하게 막고 그 법은 이미 제가 제출돼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가 못 받는 채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소각시키든가 아니면은 그렇죠. 좀 사회성이 있는 이런 이제 그 채권자들을 갖다가 보호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에서 이걸 갖다가 받아가지고 처리하도록 만드는 게 낫지. 중간에 대법이 왜 끼어드냐 이거지. 근데 그런 법 하나 만들려면 정말 이런 법을 하나 만들려면 우리 국회에서 입법해본 경험도 있지만 비춰보면 집요하게 해야 돼요. 몇 년간. 그렇게 안 하면 기존의 기득권을 침해받는 사람들이 있는 법은 진짜 만들기 어렵거든. 네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추심원들 숫자도 엄청나고요. 그렇죠. 다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근데 최소한 그 과정에서라도 좀 채무자들이 이렇게 너무 치명적인 추심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서울시하고 성남시하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뭐 하고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리도 해주고요. 추심 대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파산 면책 상담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거든요. 서울시는 이게 3년째 운영 중인데요. 저희가 채권을 88억 태웠지만 서울시는 연간 한 1,000억 원 가량의 채무를 면책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법원하고 거의 업무 협약도 맺고 파산부터 면책까지의 기간도 2개월 정도로 짧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주빌리은행에 채권을 의뢰하시지만 저희가 뭐 사실 몇 건 안 되잖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래도 실망하시지 마시고 반드시 상담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예, 이런 걸 꼭 아셨으면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있는 분들은 마음의 여유도 없고 이래서 뭘 검색하고 찾아보고 상담받고 이걸 또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옆에서 좀 도와줘야 돼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옆에 딱한 사정이 있는 친척이나 가족이나 친구나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좀 거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맺어주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또 이제 관리가 되니까. 그런 거 좀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한 가지 남는 문제가 이제 이명박 정권 들어와가지고 파산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직까지도 파산제도는 문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낮춰야죠 다시 그럼. 그렇죠. 다시 낮춰야 되는데 이게 통합도상법 개정안이 벌써 오랫동안 계류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더 좀 힘들게 싸움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늘 벽에 부딪히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적 해이 논란, 채무자 도덕적 해이 논란인데 저희가 주빌리은행을 먼저 띄운 거는 도덕적이냐 이게 과연 이렇게 헐값에 땡 처리하고 계속 추심하고 그냥 반드시 갚아야 되는 게 이게 도덕적이냐. 이거를 문제 제기하고 이 의식부터 좀 바꾼 다음에 모든 제도 개선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 대통령이 이런 입법에 관심이 있으면 참 좋은데 무슨 고궁 옆에 관광 호텔, 학교 앞에 경마장 이런 거 말고 무슨 설악산 케이블, 설악산 케이블카 무슨 전지현 코트, 별거대 코트 이런 거 말고 이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똑바로 하네. 그러고 이제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국회가 이런 거 지금 1년도 넘게 처리 안 해주고 이러면 진짜 박수 칠 텐데. 네, 그렇죠. 나도 지지하겠다. 나도 지지할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지지받기 싫어서 안 하는 건가? 국민 권익을 위해서 노조에 가입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오바마 하고. 대통령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잖아요. 오바마 대통령 취임 초기에 책에도 나오지만 이 금융 소비자 보호법을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 그 다음날 지읒 디귿 신문들이나 종편 제목이 뻔하잖아요. 대통령 국론 분열시켜 무슨 국민 편가르기에 이적 행위를 한 걸로 보는 거지. 그다음에
기업하기 나쁜 나라로 가는가 대한민국 빚 뭐, 갚아주는 나라. 예, 뭐 대신 빚 갚아주는 정부 뭐 이렇게 나오겠지. 네. 약탈하기 나쁜 나라. 지역 신문에다가 제가 지금 칼럼을 아. 쓰거든요. 그래서 네. 그 노조 문제를 썼어요. 김무성 네. 대표가 뭐 파이프 쇠 쇠파이프 파이프 안 어쩌고저쩌고 막 들었으면 있다 이제 그걸 이제 비판하는 칼럼을 썼는데 전화가 왔는데 보통은 이제 그 지역에 약간 이상한 교수들 있잖아요. 네. 이렇게. 네. 근데 이번엔 약간 노동자래. 그래서 당신이 현실을 모른다는 거야. 네. 뭐 노조 조직률이 10%밖에 안 된다는데 대한민국은 100%라는 거야. 아. 그다음에 너무 노조가 강해가지고 지금 사람 하나 자르기도 힘들다는 거죠. 사람 네. 하나 자르면 난리가 나고. 자기가 노동자래. 노동자래. 그러시네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회사 인사팀에 있다는 거야.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화가 나가지고 당신도 노동자라는 거 잊지 말라고 확 끊어버렸지. 네. 아, 좀 그런 네. 그 상황인 것 그건 이제 같은데. 보이스피싱 직원이야 말하자면. 황당하더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실제로 있냐 그 정말. 2013년에 금융위원장이 네. 이 그 취약계층 가계부채 전수조사를 했더니 너무 심각해서 114만 명은 도저히 고령이고 소득도 없고 이분들은 탕감 정책을 쓰겠다 이걸 발표를 했어요. 예, 그 다음날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한 4, 50개 제목이 똑같은 개인빚 갚아주는 나라는 예. 기사가 도배가 저도 됐어요. 봤습니다. 기억나요? 네, 개인빚 갚아주는 나라 도배가 됐습니다. 야, 네. 그 신문 기자들도 참 그게 신문 기자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그 지배 네트워크가 네. 돈을 중심으로 그렇게 짜여져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네. 이제 그게 이해관계의 네트워크만 돼 있는 게 아니고 법률의 네트워크, 그다음에 이제 관습의 네트워크, 이데올로기 담론의 네트워크 이렇게 다 짜여져 있어서 이 맷돌에 갈리는 거예요. 지금 네. 제가 볼 때는 맷돌처럼 이렇게 해놓고 그 안에 일단 들어가서 물 붓고 돌리면 그냥 갈리는 거예요. 네, 네. 못 빠져나오게 하는 게 좋은 사회다 이렇게 계속 하기 때문에 무서운 거죠. 예. 그 요약을 하자면 일단은 이제 그 태초에 저 신용카드가 있어요. 네. 가난한 신용카드 쓰지 말아라. 사실 네. 난 이거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신용카드 하나가 있지만 하나도 안 쓰고 늘 네. 체크카드만 쓰고 이제 있거든요. 둘째 날에 이제 연체 통보를 받고 셋째 날에는 그다음 대부업체라고 넷째 날에는 이렇게 해서 이제 맨 그치.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끝이 창대해지는 거죠. 끝이 창대해지는 거죠. 근데 일단은 빚이 빠졌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다 갚을 생각을 말아라. 네, 네. 빚은 갚을 능력만큼만 갚으면 내가 된다는 능력이 되면 생각. 갚아야 되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일단은 연체를 시켜라. 네. 그다음에 이제 수를 찾아라. 공공기관을 찾아가든지 네, 했든 뭐저 그 조언을 받는다든지 네, 네. 또는 파산 이 반드시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상담을 혼자 반드시 해결이 받고. 안 네. 되세요. 네. 일단은 갚지 말아라. 네. 이런 거. 힘들면 아니 갚지 않는 네. 게 갚을 능력이 없는 문제인데 그렇죠. 네. 고민한다고 답이 생기는 게 왜냐하면 아니잖아. 갚으려고 하다 더 일이 커진다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그러니까. 늘리지 마라가 빚을 이제 늘리지가 협상하여야죠. 말이죠. 협상. 협상을 해야 된다는 네. 얘기죠. 예, 여러분 잘 그 들으셨길 그러니까 우리 바랍니다. 지금 이 방송 들으면 그 대부업체 내는 사람들은 반체제 인사들이 모여갖고 지금 반체제 선동한다고 얘기할 거라고. 아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신용 사회가 붕괴된다. 자본주의에 맞지 않는다. 근데 이거는 진짜 잘못 알고 계시는 거고 신용 사회의 기본은요. 사실 이렇게 억지로 빚 갚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예, 처음부터 잘 공급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핵심이 투자한 돈을 억지로 회수하는 법은 없거든요. 10개 투자해서 1개 회수하는 게 그쵸. 자본주의죠. 예. 그래서 이건 훨씬 자본주의 논리에 정당한 게 파산 제도가 완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시정사회가 붕괴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야간 통행금지 해제하면 우리나라가 범죄의 천국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네, 거야. 네, 그다음에 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금방 적과 통일된다. 네. 이거하고 같은 논법 아닌가? 그렇죠. 오히려 이거 자본주의가 아니라 이거 추노잖아요. 추노. 네네. 이거는 이제 그 노예제지. 봉건적이죠. 봉건적 예, 노예제지. 예. 이거는 새벽의 황당한 저주 이런 영화하고 비슷한 거지. 좀비 영화지 거의. 네네. 불량남녀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요? 그 몇 년 전에 나왔는데 이게 이제 추심 다룬 거예요. 여주인공은 추심원이야. 네. 그리고 남자는 형사인데 이제 형사가 빚지어가지고 추심원 수당 불량자가 됐어요. 예. 그래가지고 뭐 추심 당하는 이런 건데 또 추심 작업하는 전화 거는 아주머니가 또 자기도 추심 당해. 뭐 이런 그게 물고 실제 현실이 이렇습니다. 물고 물리는 네. 예. 예. 그 영화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뭐 불량남녀. 예, 네. 불량남녀. IPTV에 있을래나? 참. 야 진짜 슬프다 좀 얘기 듣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정부가 그 몸에 나쁜 담배를 은근히 이렇게 피우게 해가지고 그래서 세금 걷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축은행 세금은 많이 내나? 사실은 아니요, 다 부가세 면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부업도요. 그리고 돈 벌면 또 일본으로 가잖아. 절반 그렇죠. 이상은. 네. 기본적으로는 대부업 이전에 대부업도 뭐 큰 기업이라고 볼 수 없고 이전에 제1금융권부터가 문제인 거죠. 그렇지. 카드는 여기서 다 만들어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걸 팔아버리니까 문제인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걸 갖다. 네. 야,
걔네들하고 거래를 끊어야 되나 이거. 근데 걔네들을 우리가 지금 망하는 거를 공적자금 세금으로 넣어갖고 다 살려난 기업들이잖아. 그렇죠. 그게 뻔뻔한 줄 알아요. 적반하장 유분수지. 이건 걔가 주인을 무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식들 말이지. 이게 큰 문제네. 욕은 하지 말자고. 욕 안 했습니다. 예. 진짜 욕 나와 근데. 예, 여기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일단 빚을 지셨다 무조건 갚아야 된다는 생각 버리시고요. 어쨌든 상담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차근차근 한번 조언을 받으셔가지고 그러니까 빚을 얻지 않기 위해서 잘 생각해야 되고 빚을 되도록 안 지려고 이제 생각해야 되고. 일단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졌다. 그럴 때는 판단을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네. 근데 아무리 해도 이거는 내 능력과 환경에서는 갚을 수가 없는 빚이라고 하면 그걸 일단 갚기 위해서 더 큰 빚을 만들기보다는 거기서 스톱시키고 연재시키고 그다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주빌리은행에 찾아가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오늘의 교훈. 네, 맞습니다. 네. 예. 정리 잘해놔.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그 OECD 국가 중에서 뭐 자살률이 우리가 제일 높다는 이야기부터 출발했는데 2등의 따블이에요. 예, 2등의 따블인데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결국은 빚 문제거든요. 그 빚 문제에 관한 얘기 여러분들과 나눠봤습니다. 돈 버는 얘기는 아니지만 돈에 관한 얘기죠. 돈 때문에 혹시 받을지 모르는 고통에서 그렇죠. 우리를 벗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 돈 때문에 또 귀중한 생명을 잃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마련한 코너였습니다. 오늘 에듀머니 대표 재윤경 대표님 나오셔가지고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우리 그 주빌리 은행 있죠. 한번 검색해 보시고 들어가서 후원도 하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 또 상담도 받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